ORD 대학교를 졸업한 후 민혁은 한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대형 수출입 회사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았다. 시골 출신의 소년이었던 그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상태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 해외 유학을 떠났다. 이는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민혁은 마을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해외의 명문 대학이었다. 한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민혁은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가 유학을 떠난 후 가족은 모두 도시로 이사갔고 옛집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민혁은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마을에 들러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싶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언제나 가장 친숙한 곳, 마치 두 번째 어머니와도 같았다. 민혁이 마을에 도착한 날 하늘은 어두웠고 천둥이 울리며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비를 피해 잠시 기다린 후 우비를 걸치고 여정을 계속했다. 마을 입구에는 친척들이 일찍부터 모여 있었다. 모두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혁처럼 뛰어난 인재가 집안의 복으로 태어났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친척들은 돼지고기, 닭고기 한우를 준비해 성대한 밥상을 차렸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민혁의 옛집은 깨끗이 청소되어 가족 모임을 위한 장소로 변신했다. 민혁과 친척들은 곰팡이와 먼지로 뒤덮인 집을 청소하느라 오후 내내 바빴다. 그는 며칠간 고향에 머물며 새 일을 시작하기 전 여유를 즐기고 싶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민혁은 만취해 문을 잠그고 나무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다. 민혁의 옛집은 외딴 들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은 끝없이 펼쳐진 들판뿐이라 특히 12월의 음산한 날씨 속에서 더욱 황량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민혁은 이불을 덮고 나서야 겨우 따뜻함을 느꼈다. 깊은 잠 속에서 그는 어린 시절 사랑했던 소녀 지연을 떠올렸다. 지연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였다. 그녀의 집은 민혁의 집에서 들판 몇 개를 지나 우물 근처에 있었다. 민혁은 지금 지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는지 궁금했다. 그는 두 사람이 우물가에 앉아 먼 세상 이야기를 나누던 밤들을 떠올렸다. 마을 우물은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지켜본 곳이었다. 민혁이 유학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함께했다. 우물은 마을 광장만큼 넓었고 주민들이 빨래를 하던 곳이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은 부모님 몰래 우물가로 가서 이야기하고 낯선 땅에 대한 꿈을 공유했다. 그 추억은 민혁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지연은 이 작은 마을을 떠나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그녀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지연의 열망은 민혁이 장학금을 따내 두 사람의 꿈을 이루려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민혁만 성공했고 지연은 여러 이유로 학업의 기회를 놓쳤다.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민혁은 자신만이 그들의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민혁은 과거와 지연 그리고 첫사랑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지연과 함께였다면 그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연은 그에게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줄 충분한 존재였다. 술 기운의 반쯤 몽롱한 상태에서 집 밖에서 거센 바람이 불었다. 오래된 나무 문이 벌컥 열리며 문고리가 떨어져 끼익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민혁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비틀거리며 문으로 가 문고리를 주워 벽돌로 문을 고정했다. 바람이 너무 새 문고리가 부러져 더 이상 문을 잠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을 마친 민혁은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눕자마자 나무 무는 바람에 다시 끼익거리며 불쾌한 소리를 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 그는 취해 떨었다. 짜증이 난 민혁은 일어나려 했지만 술에 취해 몸이 무겁고 쓰러질 것 같았다. 몇 분 뒤 그는 침대에 주저앉아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문은 끼익거렸지만 민혁은 죽은 듯이 잠들어
푸른 꿈속에 빠졌다. 꿈속에서 민혁은 다시 지연을 보았다. 그는 바람의 세게 부딪히는 문 뒤에 지연의 모습이 있는 듯 상상했다. 마치 그녀가 오랜 세월 그를 버린 것에 화를 내며 서 있는 것 같았다. 눈을 감은 채 그는 문틈으로 차가운 눈빛이 집 안을 향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눈빛과 함께 문이 끽거리는 소리는 더욱 섬뜩했다. 하지만 민혁은 너무 취해 문소리가 아무리 커도 깨어나지 못했다. 문틈의 눈빛은 결국 사라졌고 어둠 속으로 긴 검은 머리카락만 휘날리며 남았다. 민혁은 깊은 잠에 빠져 아침이 될 때까지 깨지 않았다. 밖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민혁은 화들짝 깼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아침 햇살을 피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가 쐐기를 풀고 나무 문을 살짝 열었다. 차가운 날씨에 바람이 문틈으로 스쳐갔다. 민혁은 누가 이른 아침 이런 곳까지 찾아왔는지 궁금했다. 새벽 5시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귀신 장난이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는 귀신이 아니라 20대 초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병색이 돌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를 보며 가볍게 미소 지었다. 민혁은 놀랐지만 곧 얼굴을 풀며 친근하게 웃었다. 길 잃은 거 아니에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대답했다. 오, 저예요. 혜진이요. 혁오빠 오랜만에 돌아왔는데도 저를 알아보네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옛날에 맨날 오빠 따라 들판 뛰어다니던 꼬마 혜진이를 어떻게 잊어? 그땐 손바닥만 했던 애가 이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됐네. 혜진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수줍게 웃었다. 그런데 오빠 저를 이렇게 문 앞에 세워둘 건가요? 민혁은 머리를 긁적이며 당황했다. 아, 내가 정신없었네. 들어와. 집에서 얘기하자. 그는 나무 문을 활짝 열고 어제 저녁 잔치로 어지럽혀진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를 황급히 정리해 혜진을 앉혔다. 민혁은 혜진을 보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오빠 세수하고 정신 차릴게. 그럼 우리 제대로 얘기하자.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혜진은 기다리는 동안 가끔씩 민혁의 오래된 집 안을 훑어보았다. 집은 세월에 낡아 벽의 회반죽은 벗겨지고 나무 벽은 닳아 있었다. 현관들보는 썩어서 곧 무너질 것 같았다. 심심했던 혜진은 탁자 위 주전자를 집어 불을 피우고 물을 끓여 따뜻한 녹차를 준비했다. 민혁이 돌아왔을 때 혜진은 정성스레 차를 따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남편을 보살피는 다정한 아내 같았다. 민혁은 머쓱하게 웃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에는 그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은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민혁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혜진을 등지고 서 있던 민혁은 문득 어린 시절의 혜진을 떠올렸다. 당시 10살 남짓이던 혜진은 마을에서 민수 아저씨의 양딸이었다. 마을 아이들은 혜진을 친딸이 아니라고 버려진 애라며 놀렸다. 그래서 아무도 그녀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혁은 늘 그녀 곁에서 보호해 주었다. 어떤 놀림에도 혜진을 지켜줬다. 그 기억은 지금의 혜진 성숙하고 아름답고 당당한 여성을 보며 민혁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민혁이 유학을 떠날 때 혜진은 더 이상 자신을 지켜줄 리가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쏟으며 붙잡았다. 하지만 민혁은 어린 동생을 달래듯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빠 대신 누가 널 지켜줄 거야. 슬퍼하지 마. 그로부터 10년 혜진은 이제 마을 청년들이 쫓아다닐 만큼 매력적인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들을 경멸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치근대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한 사람 자신을 지켜주고
따뜻하게 대해준 민혁만이 있었다. 민혁을 다시 만난 순간 혜진이 오랫동안 묻어둔 감정이 솟구쳤다. 민혁은 1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풍슈앙을 겪은 남자의 매력을 뿜어냈다. 혜진도 그 매력에 끌렸다. 예전에는 그를 오빠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달랐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민혁이 뒤섞이며 그녀의 마음을 새롭게 물들였다. 혜진은 결심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민혁을 얻고 싶었다. 민혁은 집안일을 끝내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친척들을 방문하려면 단정해야 했다. 혜진이 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맞은편에 앉아 미소 지었다. 혜진은 민혁의 시선을 느끼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혁이 갑자기 물었다. 이른 아침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민수 아저씨가 급한 볼일이 있으신 거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오빠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오늘 점심에 외조부 제사 준비하는데 오빠가 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아저씨 뵙는 거라 사실 내가 먼저 찾아뵈어야 했는데 바빠서 깜빡했네. 아저씨 섭섭해 하시진 않으시지?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아니에요, 오빠. 오빠가 해외에서 돌아온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 와주시면 아버지가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민혁은 껄껄 웃었다. 이 녀석 커서 말솜씨가 엄청 늘었네. 옛날 그 수줍던 혜진이 만나. 혜진은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다. 옛날 얘기를 꺼내려던 찰나 민혁이 갑자기 물었다. 아, 민수 아저씨, 제사 초대 말고 다른 용건은 없지. 주머니 속 전화기가 몇 번이나 울리자 민혁은 조금 초조해 보였다. 마을 친구들과 아침을 먹기로 약속이 있었다. 그는 혜진이 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 서둘러 물었다. 혜진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 네, 그게 다예요. 그녀는 이른 아침에 민혁을 방해한 게 미안해 몇 마디 더 나누고 돌아가려 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을 문까지 배웅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남강마을로 향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 친구들 준호, 성민, 태영, 그리고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이 유학을 떠난 사이 그들은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홀로 독신인 민혁은 마을에 낯선 이방인처럼 돌아왔다. 친구들은 민혁을 불러 술자리를 마련했다. 옛 추억을 떠올리고 민혁이 빨리 가정을 꾸리라는 농담을 던지며 결혼 축하주를 마실 기회를 만들자고 했다. 민혁이 해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준호, 성민, 태영, 도윤은 마을 김씨네 식당에서 아침을 겸한 술자리를 준비했다. 10년 만에 민혁의 근황을 들으며 우정을 다졌다. 그들의 정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었다. 민혁이 식당에 들어서자 태영이 먼저 소리쳤다. 야, 안경 민혁이다. 모두 민혁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옛 별명 안경 민혁을 꺼내며 놀렸다. 어린 시절 민혁은 근시가 심해 두꺼운 안경을 썼고 친구들이 그 별명을 붙여줬다. 지금은 수술로 안경을 벗었지만 별명은 여전히 따라다녔다. 민혁은 웃으며 받아쳤다. 별명도 어린 시절의 일부 모두가 소중히 간직한 추억이었다. 민혁이 자리에 앉자 탁자 위에는 이미 소주잔이 놓여 있었다. 준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오늘 민혁이가 해외에서 돌아온 기념으로 우리 다시 모였잖아. 자, 옛날 얘기 꺼내면서 이 잔부터 들자. 모두 잔을 들고 민혁에게 술을 권했다. 친구들은 민혁의 잔을 가득 채우며 놀렸다. 오랜만에 고향 와서 술이 부족했을 거야. 우리 목까지 마셔.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고향의 술자리에 익숙했지만 남강 소주는 유명할 만큼 독했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화끈거려 반 잔만 마셔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래도 취한 와중에도 오랜 친구들과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마음이 포근했다. 함께 나눴던 청춘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갑자기
민혁은 부드러운 손이 목구멍을 파고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숨이 막히며 얼굴이 붉어졌다. 술이 목에 걸려 기침이 나왔다. 친구들은 그의 얼굴이 빨개진 걸 보고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취한 줄로만 알았다. 그들은 몰랐다. 그 순간 민혁은 목이 조이는 듯 숨을 쉴 수 없었다는 걸. 그는 불안을 감추려 뒤로 돌아 구토를 유도했다. 술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속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민혁은 쏘스라치게 놀라 머리카락을 전부 토해내려 애썼다. 똑바로 앉아 자신의 토사물을 뚫어지게 봤다. 믿을 수 없었다. 피곤함 때문에 생긴 환각일 거라 자위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떠들며 민혁이 첫 잔을 비운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술을 권하며 밥을 먹으라고 재촉했다. 새로 채운 소주잔을 보며 민혁은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친구들의 권유가 귀에 울려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잔을 들었다. 어제 과음한 탓에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 생각했다. 눈을 감고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번엔 아무 이상 없이 술이 넘어갔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방금 전 일은 피로로 인한 착각이라 확신했다. 민혁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아침 9시가 넘어 점심 무렵까지 술자리를 즐겼다. 그는 친구들과 작별하고 민수 아저씨 댁에 점심 초대에 맞춰 집으로 돌아갔다. 골목 초입에 도착하자 민수 아저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느긋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민혁은 오토바이를 세우고 큰 소리로 불렀다. 아저씨, 저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는 아저씨가 제사 음식 준비를 부탁하려 나온 줄 알고 별 생각 없었다. 오토바이를 집에 넣고 나와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민혁을 본 민수 아저씨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답했다. 오, 그래. 사실 너 초대하려고 나왔는데 마침 제사 음식 준비 좀 도와줬으면 했지.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그는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민혁은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민수 아저씨는 마음속에 의문을 품었다. 자신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민혁이 어떻게 아는 걸까 하지만 곧 아내 수연 씨가 시장 가기 전에 민혁에게 말했을 거라 여기며 의심을 접었다. 두 사람은 마을 초입 옛날에 빨래하던 우물 근처에 있는 민수 아저씨의 단정한 집으로 갔다. 이 집은 민혁이 유학 간 뒤 3년 만에 지어졌다. 원래 민수 아저씨 가족은 민혁 집 옆에 낡은 집에 살았다. 몇 년간 돈을 모아 국도 근처 땅을 사 새 집을 지었다. 옛집은 이제 농약과 비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쓰였다. 마당에 들어서자 수연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혁과 민수 아저씨를 보고 반갑게 소리쳤다. 민혁이 왔구나. 아이고, 오랜만이야. 아주머니는 급히 물을 따라 민혁을 따뜻하게 맞았다. 민수 아저씨는 약간 당황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수연 씨가 말 안 했다면 대체 누가? 아무도 그의 혼잣말을 듣지 못했다. 수연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멍한 걸 보고 말했다. 거기 서서 뭐해요? 어서 부엌 와서 닭 손질 도와요. 그러곤 민혁에게 말했다. 너도 아저씨 좀 도와줘. 민혁은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어요. 녹차 한 잔을 마신 뒤 민혁은 민수 아저씨와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민수 아저씨는 아침의 이상함이 마음에 걸렸다. 민혁은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른 아이였으니 수연 씨를 초대하지 않았을 리 없다. 더 걱정스러운 건 어젯밤 꿈이었다. 오늘 일과 무언가 연관이 있는 듯 했다. 몇 걸음 걷다 민수 아저씨가 갑자기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바닥에 쓰러진 아저씨를 보고 민혁은 놀라 소리쳤다. 아저씨, 겁에 질린 목소리로 민혁은 급히 아저씨를 부축했다. 바깥에서 청소하던 수연 아주머니는 민혁의 외침에 허겁지겁 달려왔다. 아저씨가 머리를 부딪혀 피가 흘리는 걸 보고 놀라며 화를 냈다.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넘어져서 나만 고생이야. 민수 아저씨는 힘겹게 말했다. 분명 길이 보였는데 누가 발을 걸기라도 한 것 같아요. 수연 아주머니는 소리쳤다. 조심 안 하고 넘어진 거지.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곤 민혁을 보며 한숨 쉬었다. 너 돌아와서 기뻐하다 급하게 걷다 넘어진 거야. 머리가 깨졌으니 이제 뭘 하겠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이제 다 됐네. 미녀가 나 믿고 닭 손질 좀 도와줘. 곧 친척들 올 텐데 음식이 없으면 큰일이야. 민혁은 아저씨가 넘어진 걸 걱정했지만 이마에 약간 피가 난 것 외엔 괜찮아 보여 안심했다. 민수 아저씨는 부엌에 가려 했지만 수연 아주머니는 건강이 걱정돼 방에서 쉬라며 밀어넣었다. 아저씨는 투덜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민혁은 소매를 걷고 닭장을 찾아 음식 준비를 도왔다. 이 제사 음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민수 아저씨는 민혁을 초대해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도시로 간 민혁이 나중에 아저씨의 둘째 아들 재민이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다. 재민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민수 아저씨는 민혁이 유학 경험과 도시에서의 인맥을 통해 재민이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오늘 아저씨는 정신없고 넋이 나간 듯 했지만 민혁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제사 음식을 차렸다. 집에는 부부 둘뿐이라 민혁의 도움이 절실했다. 민수 아저씨가 넘어진 후 준비는 민혁과 수연 아주머니에게 맡겨졌다. 아침 술로 머리가 어지러운 민혁은 닭을 잡으며 털을 뽑았지만 목을 자르려다 주저했다. 닭의 목을 쥔 손에서 사람의 목을 잡은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은 잠깐이었지만 민혁을 망설이게 했다. 진정하려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 깊게 한 모금 빨았다. 그러고는 칼을 쥐고 닭의 목을 살짝 베었다. 닭이 광광 소리를 내며 날개를 퍼덕였고 붉은 피가 아래 놓인 그릇으로 뚝뚝 떨어졌다. 닭은 결국 움직임을 멈췄다. 동공이 물방울처럼 퍼졌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닭을 물통에 던지고 담배를 마저 피웠다. 그날 아침 그는 수탉 4마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민수 아저씨 집 닭장에는 왜 수탉만 있고 암탉이나 병아리는 하나도 없을까? 민혁은 잠시 생각했지만 쓸데없는 상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닭을 다 손질하고 나니 해가 중천에 떴다. 민혁은 손질한 닭을 부엌으로 가져가 큰 알루미늄 냄비에 차곡차곡 쌓았다. 뚜껑을 덮으려는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잡은 수탉 하나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부엉이 같은 소리로 광광 울었다. 그 소리는 닭이 아니라 섬뜩하고 날카로웠다. 민혁은 겁에 질려 손이 떨렸다. 급히 칼로 닭의 목을 내리쳤다. 머리가 떨어졌지만 입은 여전히 괴상한 소리를 냈다. 한참 뒤에야 소리가 멎었고 장작 타는 소리만 남았다. 민혁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잘린 닭을 봤다. 피가 붉게 흘렀다. 부엉이 소리는 민간에서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다. 그 울음은 죽음의 전조라 했다. 민혁은 이게 무슨 징조일까 고민했지만 곧 닭의 피가 덜 빠져 반사적으로 움직인 거라며 자신을 달랬다. 그는 뚜껑을 덮고 이 이상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에서 공부하며 과학적 사고를 배운 그는 귀신 같은 미신을 믿어선 안 된다고 다짐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성과 현실을 믿어야 했다. 밖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수연 아주머니가 친척들을 맞으며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아주머니와 조카 2명이 부엌으로 내려왔다. 한 명은 키가 190cm쯤 다른 한 명은 150cm 정도였다. 둘 다 풋풋한 소녀의 매력을 띄었다. 민혁을 보자 까르르 인사했다. 민혁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아주머니는 민혁이 조카들을 쳐다보는 걸 보고 소개했다.
이쪽은 민준이 남편 쪽 큰아버지 셋째 아들 딸이고 이쪽은 은지 큰오빠네 딸이야. 소개하며 아주머니 눈가가 촉촉해졌다. 만약 혜진이가 라며 말을 멈추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제사 모임은 성황이었다. 민수 아저씨 집안 친척들이 몰려 집 안과 마당이 꽉 찼다. 민수 아저씨는 술이 깨어 모임에 합류했다. 오늘은 제사뿐 아니라 재민이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걸 축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민혁을 초대해 재민이의 장례를 부탁하려는 것이었다. 민수 아저씨는 민혁의 지식과 유학 경험이 재민이의 앞날을 밝혀줄 거라 믿었다. 술자리는 오후 2시가 넘어 끝났다. 모임에서 민혁은 민준과 은지와 친해지며 지난 10년간 마을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옛 연인 지연을 묻는 걸 깜빡했다. 민준과 은지가 후배 세대라 민혁과 지연의 과거를 모르거나 민혁 자신이 예시를 꺼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모임이 끝나고 민준과 은지는 수연 아주머니를 도와 설거지와 청소를 했다. 민준이 부엌에서 아주머니와 그릇을 닦는 동안 민혁과 은지는 거실에서 채소를 다듬었다. 민혁이 은지에게 물었다. 오늘 친척들 많이 왔네. 재민이는 시험 준비로 서울에 있어서 못 왔고. 근데 혜진이는 아침에 만났는데 모임 내내 왜 안 보인 거지? 은지의 눈빛이 두려움으로 물들었다. 오빠, 방금 혜진 언니를 아침에 만났다고 했어요. 민혁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침에 만났지. 혜진이가 녹차도 타줬어.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빠 혜진 언니,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벼락처럼 민혁의 귀를 쳤다. 믿을 수 없었다. 뭐 어때? 은지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 민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뭐 아침에 분명 만났는데 흰 한복에 검은 치마 입고 녹차도 타줬다고. 은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불분명한 소리로 중얼거리다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수연 아주머니 몇 마디 외치다 그녀는 너무 놀라 기절했다. 수연 아주머니와 민주는 부엌에서 비명을 듣고 뛰어왔다. 술에 취한 민수 아저씨도 비틀거리며 나왔다. 은지가 집 한가운데 쓰러진 걸 보고 모두 놀랐다. 수연 아주머니는 급히 은지를 부축해 일으키며 관자놀이를 주물렀다.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다. 그러곤 민혁을 돌아보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은지가 왜 이렇게 기절한 거지? 민혁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중얼거렸다. 혜진이 죽었다고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분명 만났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워했다. 민혁은 정신없이 자신의 외딴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쾅 닫고 모든 것을 차단하려 했다. 혜진에 대한 기억이 밀려오며 고통과 충격이 뒤섞였다. 그는 자문했다. 혜진이 정말 죽은 거야. 오늘 아침 만난 건 너무 생생했는데. 은지가 장난친 걸까? 민혁은 자신을 다잡으며 아침의 일을 피로와 술 탓에 생긴 환각이라 여겼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귀신은 대낮에 나타나지 않고 영혼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다고. 하지만 혜진은 차를 탔다. 그게 귀신 일리 있나 미신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민수 아저씨 집으로 돌아가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문을 열고 나오자 수연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혜진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혁아. 아주머니는 은지의 말이 사실임을 고개로 확인했다. 민혁은 멍하니 아주머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답을 찾고 싶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아주머니 손에 든 혜진의 사진을 보고 진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은지가 한 말이 사실이군요. 오늘 아침 혜진이를 만났어요.
제사 음식 준비 도와달라며 민수 아저씨가 보냈다고 했어요. 수연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민수 아저씨가 그런 말을 했지. 하지만 그건 꿈속에서 한 말이었어. 방금 나한테 털어놓더라. 아주머니는 다시 눈물을 쏟으며 혜진의 비극적인 죽음을 이야기했다. 혜진은 민수 아저씨와 수연 아주머니의 양딸이었지만 친딸처럼 사랑받았다. 부부는 어려운 형편에도 혜진을 정성껏 키웠다. 커서 혜진은 마을 청년들이 쫓아다닐 만큼 아름다웠지만 모두 거절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고만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2달 전 논에서 돌아오던 혜진은 마을 우물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옷은 찢기고 몸은 부풀어 파랗게 변했다. 부검 결과 익사로 확인되었고 죽기 전 격렬히 저항한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범인이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은 여전히 미군기였다. 이야기를 마친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더 말할 기운이 없었다. 민혁은 차츰 침착해지며 슬픈 현실을 받아들였다. 양딸이라 해도 자식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느 어머니가 아프지 않겠는가. 민혁은 집 밖을 바라보며 아침에 만난 영혼의 실체를 고민했다. 아주머니를 보며 그는 남은 친척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내일 아침 마을을 떠날 계획도 세웠다. 혜진의 죽음과 오늘의 기묘한 일들로 상남 마을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평화롭던 청평 마을은 이제 음산하고 무서운 미스터리로 뒤덮였다. 민혁은 일찍 문을 잠갔다. 간단히 밥을 차려 먹고 침대에 누웠다. 큰 불을 끄고 작은 독서등만 켰다. 창밖을 보며 옛 추억이 떠올랐다. 지연을 떠올리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문득 상남 마을 우물을 보고 싶었다. 그곳은 그와 지연의 사랑을 지켜본 장소였다. 한밤의 풍경은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민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샌들을 신고 얇은 옷을 걸쳤다. 문을 열고 나갔다. 하지만 대문을 넘자마자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잡아 끄는 듯 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고 무더운 여름밤이 차가운 비로 변했다. 민혁은 급히 처마 밑으로 돌아와 우물 방문을 포기했다. 이상하리만치 추운 날씨에 그는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웠다. 이불 속으로 손을 넣는 순간 민혁은 차갑고 축축한 무언가에 손이 닿는 순간 소스라쳤다. 더듬어 보니 차디찬 사람의 몸이었다. 겁에 질린 그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문 밖으로 달렸다.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미친 거야. 세상에 귀신이 있을 리 없어. 과학을 믿는 그는 귀신 따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겪은 일은 너무나 생생했다. 민혁은 진정하려 애썼다. 마을 날씨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음한 탓에 환각을 본 거라 자위했다. 용기를 내 이불을 들춰봤다. 아무도 없었다. 역시 상상이었던 거라 확신했다. 다시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바람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혁 오빠 빨리 떠나. 지연 언니가 오고 있어. 사람 목소리 같았지만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처럼 으스스했다. 민혁은 얼어붙었다. 들은 것을 부정하며 상상일 뿐이라 다잡았다. 하지만 공포에 휩싸인 그는 이불 속으로 머리를 파묻고 눈을 질끈 감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불 속에 누가 나타나도 절대 움직이거나 쳐다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밖에서 바람이 멎었다. 민혁은 이불을 꽉 끌어안았다. 한참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서운 일들은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바람 속 목소리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지연 첫사랑이었던 그녀 혜진의 영혼이라면 왜 지연을 언급한 걸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소름이 끼쳤다. 오늘의 기묘한 일들 뒤에
더 무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민혁은 생각을 떨쳐내고 잠을 청했다. 내일은 상남 마을에서 지난 몇 년간의 일, 특히 지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오랜 세월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민혁은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수연 아주머니가 아침밥을 들고 와 있었다. 대화 중 아주머니는 소여 민혁이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는지 물었다. 민수 아저씨가 오늘 새벽 혜진이 민혁의 집 밖에서 부르는 걸 봤지만 그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연 아주머니는 민혁이 어젯밤 혜진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전에 아저씨가 혜진을 꿈꾼 날도 민혁이 그녀를 만났던 때였다. 민혁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는 소개의 일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바람 속 목소리가 진짜였는지 상상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민혁은 귀신 이야기를 단호히 부정했다. 민간 설화는 약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일 뿐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제의 기묘한 일들은 모두 환각이었다. 그는 도시로 돌아가면 병원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정신 상태를 점검받기로 했다. 대화 중 수연 아주머니는 귀신에 대한 믿음을 털어놓았다. 젊었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여러 번 봤다고 했다. 한 번은 죽은 지 이틀 만에 친구가 꿈에 나타나 내일 폭격이 있을 거라 경고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다음 날 다른 부대로 이동하자마자 원래 부대에 폭탄이 떨어져 모두 사망했다. 아주머니와 운전병만 살아남았다. 아주머니는 혜진이 죽은 뒤 민수 아저씨가 계속 괴로워했다고 했다. 누군가 수탉을 키우면 망자의 기운을 막아 산 사람을 괴롭히지 못한다고 알려줬다. 그래서 혜진이 아저씨에게 화난 게 아닌가 싶어 암탉을 모두 팔고 수탉만 남겼다. 그게 혜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길 바랐다. 아주머니는 어제 민혁이 수탉을 전부 잡았기 때문에 혜진이 돌아와 아저씨를 찾은 것 같다고 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주머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귀신을 안 믿어요. 과학은 귀신의 존재를 증명한 적 없어요. 어젯밤 일은 꿈이거나 환각일 뿐이에요. 아주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혜진이 편히 쉴 거예요. 그는 말을 이었다. 혜진이 죽은 건 저도 마음 아파요. 어릴 때부터 동생처럼 여겼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가야죠. 과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말하는 동안 민혁의 눈가가 붉어졌다. 어린 혜진을 떠올리며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제사상에 놓인 혜진의 영정이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다. 불길은 옷자락에서 입까지 빠르게 번졌다. 영정은 섬뜩한 모습으로 변했다. 혜진의 입술은 기묘한 미소를 띄었고 불에 타버린 눈은 검은 구멍으로 변했다. 수연 아주머니는 민혁 말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불타는 영정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두 손을 모아 중얼거리며 향을 피웠다. 끊임없이 빌며 혜진의 영혼을 달래려 했다. 기묘하게도 불길은 서서히 꺼졌고 검은 그을음만 남았다. 민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땀이 흘렀다. 모든 게 환각이라면 어떻게 영정이 두 사람 앞에서 불탔을까?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더 무서운 무언가의 전조인가? 아주머니는 기도를 마치고 영정이 타지 않자 다가가 사진을 끌어안았다. 울며 말했다. 혜진이가 여기 있고 싶지 않은가 봐. 내가 집으로 데려갈게. 너랑 친해서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아주머니의 말에는 원망과 서운함이 묻어났다. 민혁의 말이 영적인 것에 상처를 줬다고 느꼈다. 그래서 혜진이 화를 낸 거라 생각했다. 수연 아주머니는 혜진의 영정을 더 이상 민혁의 집에 두지 않기로 했다. 영정을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혁은 의자에 주저앉아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멍하니 앉아있다 하늘이 깜깜해졌다.
피로에 눈이 무거워지며 그는 의자에서 잠들었다. 밖에서 세찬 바람이 불었다. 오후부터 닫지 않은 문이 나무틀에 부딪히며 으스스한 소리를 냈다. 홀로 남은 낡은 집은 더욱 쓸쓸했다. 문소리에 민혁은 화들짝 깼다. 지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이런 밤 9시까지 잠들었네.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직 잠기운이 가시지 않은 채 아래층으로 내려가 씻고 간단히 밥을 차렸다. 밥을 먹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책을 들고 침대에 누웠다. 밤을 지새우며 아침 일찍 도시로 떠날 생각이었다. 지난 이틀의 일들로 상남 마을에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깊은 밤 마을은 고요했다. 매미 개구리 마당에 벌레 소리가 책 읽기를 방해했다. 민혁은 멍하니 페이지를 넘겼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독서는 그저 습관일 뿐이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며 문이 벌컥 열렸다. 집 안 모든 불이 꺼졌다. 민혁은 깜짝 놀라 책을 덮고 머리맡 손전등을 잡았지만 켜지지 않았다. 허둥지둥 일어나 제사상에서 촛불을 찾았다. 그때 문이 끼익거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다. 고개를 돌리자 문 밖에서 희미한 달빛 아래 긴 머리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낯익은 모습이었다. 민혁은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혜진이 너니? 그림자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이 바람에 나부꼈다. 순간 사라진 듯 했다. 밖에서 처량한 목소리가 울렸다. 민혁 오빠, 왜 날 배신했어? 내 모든 마음을 줬는데 오빠는 날 동생으로만 봤지. 혜진의 영혼임을 깨달았다. 두려웠지만 민혁은 용기를 내말했다. 혜진아, 오해야. 우린 10년 동안 못 만났어. 10년 전 넌 어린애였잖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겠어? 그림자는 침묵했다. 잠시 뒤 낮게 말했다. 그래도 난 오빠를 좋아했어.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착각이야. 넌 나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거지 사랑이 아니었어. 혜진의 영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오빠 말이 맞을지도. 하지만 오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내일 아침 여기서 떠나. 하루만 늦어도 나처럼 지연 언니에게 당할 거야. 말을 마친 혜진의 그림자는 뒤를 돌아보더니 무언가 무서운 것을 본 듯 떨며 흔들리다 사라졌다. 민혁은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섬뜩한 정적만 남았다. 갑자기 집 안불이 다시 켜졌다. 민혁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혜진아, 왜 떠나야 하는지 말 안 했잖아. 내일 떠나려 했지만 네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없어. 진실을 밝혀야 네가 편히 쉴 거야. 미안해. 너 말 안 들을게.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도망치지 않고 비밀에 맞서기로 했다. 그날 밤 그는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지연의 옛집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혜진의 영혼이 준 단서로 모든 게 지연과 연관된 듯 했다. 첫사랑인 그녀는 오랜 세월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다. 유학을 떠나던 날 지연은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그를 깊이 사랑했던 그녀가 왜 오지 않았는지 당시에도 의문이었다.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걸까? 민혁은 들판을 가로질러 지연의 집에 도착했다. 예전엔 닭장 옆에 푸른 담쟁이가 있던 집은 이제 깔끔한 잡화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속도를 늦추고 오토바이를 세운 뒤 안으로 들어갔다. 50대 중반의 남성이 쑥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문 쪽으로 퍼졌다. 민혁을 보고 그가 물었다. 누구 찾나? 민혁은 집 안을 둘러보며 지연의 아버지가 아님을 알았다. 그래도 뭔가 알아낼 수 있길 바랐다. 여기 주인이세요? 그가 물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민준이야. 이 집을 10년 전에 샀지. 민혁은 놀라 소리쳤다.
10년 전 그가 유학 간 시기였다. 민주는 민혁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 앉아서 얘기해.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침착을 되찾고 물었다. 10년 전에 이 집을 사셨다고요? 전 주인이 왜 팔고 떠난 건지 아세요? 민준이 되물었다. 전 주인과 아는 사이야.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해 난 러시아에서 막노동으로 돈을 좀 모았어. 정착할 곳을 찾다가 이 집을 샀지. 처음엔 몇 번이나 제안했지만 안 팔더라고. 나중에 큰 슬픔을 겪고 급히 팔고 떠났어. 민혁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떤 슬픔이요? 민주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들 딸이 자살했어. 연애 때문에 원한을 품고 죽었다던데. 그 말은 민혁의 가슴에 망치처럼 내려쳤다. 민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연애 때문에 원한을 품고 죽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도저히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멍하니 자문했다. 지연이었을까? 사랑했던 그녀, 최근 만난 영혼,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자신과 연관된 듯 했다. 민혁은 민준을 보며 다급히 물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여자가 어떻게 자살했나요? 누구를 원망한 거죠?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집을 샀을 때 전 주인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다만 그 사건이 마을 경찰서에 기록돼 있다고 들었어. 전 주인이 떠난 뒤 경찰이 몇 번 찾아왔지만 결국 더는 오지 않았지. 민혁은 이것이 지연의 죽음에 대한 유일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는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오토바이를 몰아 상남 마을에서 반 킬로미터 떨어진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30대쯤 된 경비원이 나와 물었다. 누구 찾나? 민혁은 낯익은 얼굴이라 느꼈지만 아무리 떠올려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경비원도 민혁을 놀란 눈으로 보더니 소리쳤다. 너 민혁 아니야. 상남 마을 수연 아저씨 아들. 민혁은 반갑게 물었다. 형은 경비원이 웃으며 민혁의 어깨를 쳤다. 나 태호야. 하남 마을 태호. 어릴 때 너 머리 물속에 쳐박고 수영 가르치던 놈이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예시이야기를 나눴다. 태호는 민혁보다 몇 살 많았고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 무리의 우두머리였다. 민혁이 자란 뒤 태호는 마을을 떠나 돈을 벌러 갔고 민혁은 유학을 떠났다. 10년 만에 재회에 둘 다 기뻤고 감동했다. 태호가 마을로 돌아와 경찰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을 줄이야. 태호가 물었다. 여긴 무슨 일로 왔어? 민혁은 씁쓸히 웃으며 낮게 말했다. 마을 경찰서장님을 뵈러 왔어. 10년 전 내가 유학 갈 때 지연이와 관련된 일을 알아보려고. 태호는 바로 알아들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때 일 나도 들었지. 불쌍하네. 근데 다 너 때문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서 끝을 가리켰다. 지금 서장님은 강철 아저씨야. 저기 방에 계셔. 내가 데려갈게. 자칫하면 너 모를 수도 있으니까. 기록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 좀 해줄게. 태호가 앞장섰고 민혁은 말없이 뒤따랐다.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마을 경찰서장실 표지판이 붙은 문 앞에 멈췄다. 태호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강철 아저씨, 저 태호예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야? 들어와. 태호는 민혁에게 따라오라 눈짓하며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태호가 물었다. 아저씨, 10년 전 상남마을 사건 기록 아직 있나요? 강철 서장은 서류를 읽다 고개를 들며 말했다. 사건 기록은 20년이 지나야 폐기돼. 근데 무슨 급한 일이야?
태호가 대답하기 전에 민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저씨, 저 그때 사건 기록을 보고 싶어요. 자세히 알아야 해요. 강철은 민혁을 보며 냉랭히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기록 볼 권한이 없어. 나가서 일 보게. 옆에 있던 태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이 친구 민혁이에요. 상남마을 수연 아저씨 아들요. 그 말에 강철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는 민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수연 전쟁 시절 함께 싸웠던 친구의 모습이 민혁에게서 보였다. 전쟁 후 수연은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고 강철은 군대에 남았다가 10년 전 이 마을 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그때가 바로 지연 사건이 일어난 시기였다. 강철 서장은 지연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의 집안 근황을 물었다. 그러니까 네가 수연이 아들이구나. 부모님 잘 지내시지? 건강하시고 너무 오랜만이라 얼굴도 까먹었네. 그는 껄껄 웃었다. 민혁은 조용히 답했다. 내 부모님 건강하세요. 강철은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류철이 쌓인 선반으로 갔다. 먼지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내 탁자에 올렸다.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확인하더니 확신하며 민혁에게 건넸다. 여기 이거야.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받아 들었다. 10년간 찾아 헤맨 답이 이 종이 속에 있을 터였다. 모든 미스터리와 의문이 풀릴 순간이었다. 낡은 서류철 표지에는 선명히 적혀 있었다. 피해자 정혜진 사건 기록. 민혁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1989년 3월 1일 상남마을 고대 우물터에서 정혜진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물에 오래 잠겨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피해자는 검은 한복 치마를 입고 있었다. 초기 검시 결과 익사로 사망. 목구멍에 긴 머리카락 뭉치가 걸려 있었다. 저항 흔적은 없었으며 법의학팀은 자살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민혁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88년 6월 11일 정혜진은 낙하사 근처를 지나다 불량 청년들에게 제압당해 사찰 뒤에서 강간당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연인인 민혁을 보고 도움을 청했으나 그는 듣지 못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이 정보는 정혜진이 황미영 씨에게만 털어놓은 것으로 수치심 때문에 숨겼다고 했다. 사건 후 피해자는 6개월간 고통과 자책 속에 살았다. 민혁이 자신을 알고도 외면했다고 믿으며 절망했다. 1989년 2월 29일 저녁 피해자는 실종되었다. 다음 날 아침 상남마을 우물 한가운데 떠오른 시신이 발견되었다. 민혁이 유학을 떠난 지 이틀 뒤였다. 법의학 감정 결과 사망 시각은 2월 29일 저녁 9시경으로 추정되었다. 예비 원인은 연애로 인한 자살로 결론 났으나 1988년 6월 10일의 범죄자들을 찾기 위해 수사는 확대되었다. 종이 위에 글은 민혁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떠남과 지연과의 오해가 그녀를 절망으로 몰았다고 깨달았다. 죄책감과 고통이 마음을 짓눌렀다. 숨겨졌던 진실이 날카롭고 쓰라리게 드러났다. 민혁은 서류를 다 읽고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때 지연의 이상 행동을 눈치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무심했다. 혜진의 영혼이 지연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경고한 말이 떠올랐다. 자신의 무심함이 사랑하는 이를 학대한 자들 곁에서 죽게 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죄책감에 민혁은 자신을 자책했다. 지연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류철을 내려놓고 강철을 보며 말했다. 또 다른 사건이요. 상남마을 피해자 정혜진 기록도 보고 싶습니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뒤 얇은 파란 서류철을 꺼냈다. 민혁은 읽었지만 수연 아주머니의 말처럼 혜진의 죽음은 불분명했고
기록도 많지 않았다. 그는 두 서류처를 돌려주고 멍하니 경찰서를 나와 오토바이를 몰아 상남마을로 돌아갔다. 가는 내내 지연의 모습과 죽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지연이 잠든 곳을 다시 찾아 사주의 말을 전하기로 했다. 길가 잡화점에 들러 필요한 물건을 샀다. 민혁은 과일, 과자, 향초를 사들고 상남마을 우물로 직행했다. 눈앞에 펼쳐진 우물은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잃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이 빨래하고 목욕하던 곳은 이제 하수구처럼 검은 물로 가득했다. 수면은 이끼와 부유물로 뒤덮였고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에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다. 민혁은 과거 그와 지연이 이야기를 나누던 우물가의 재물을 내려놓았다. 향과 초를 피우고 고개를 숙여 중얼거렸다. 지연아, 그때 내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어. 가능하다면 너와 함께 죽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은 늙으셨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해. 이 향을 피우며 약속할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너와 함께 이곳으로 돌아와 우리의 사랑을 완성할게. 말을 마치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민혁은 우물로 다가가 물을 떠 얼굴에 끼얹었다.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듯했다. 그는 온몸을 물에 담그려 했지만 뒤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민혁아, 미쳤어. 왜 우물에 뛰어들려고 해? 고개를 돌리자 수연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순식간에 다가온 아주머니는 민혁을 우물가에서 끌어냈다. 너 이 우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여기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야. 혜진을 언급하며 아주머니는 목이 메었다.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말 들어. 이 우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러곤 지난 10년을 이야기했다. 지연의 죽음 이후 상남 우물은 죽음의 장소가 되었다. 빨래하던 이는 미끄러져 빠졌고 목욕하던 이는 경련으로 익사했다. 혜진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였다. 이야기를 마친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이 우물 근처라 민혁이 뛰어들려는 걸 보고 겁에 질려 달려왔다. 이제 모든 걸 말했으니 더는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으스스한 분위기와 혜진의 아픈 기억이 그녀를 짓눌렀다. 민혁은 온몸이 마비된 듯 멍하니 서 있다. 집으로 돌아갔다. 씻고 나서 친척 집을 돌며 인사를 나눴다. 그날 저녁 낡은 집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 상남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알았으니 더 머물 이유가 없었다. 집에서 민혁은 꼼꼼히 짐을 쌌다. 아침에 배낭만 메고 떠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전보다 더 격렬하고 분노에 찬 듯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긴 머리의 여인, 흰 한복과 검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에 혜진의 영혼이 나타났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며 혜진의 처량한 목소리가 울렸다. 민혁 오빠, 왜 내 말을 안 들었어? 왜 떠나지 않았어? 민혁은 멈춰 섰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침착히 답했다. 너와 지연의 죽음을 알아야 했어. 그래서 바로 못 갔지. 하지만 이제 다 알았어. 내일 아침 떠날게. 혜진의 영혼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제 못 벗어나. 오빠가 돌아온 순간부터 지연 언니가 따라붙었어. 오빠는 언니가 따라오는 게 좋다며 보상하고 싶다고 했지. 심지어 목숨도 바칠 각오였어. 하지만 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지연이 아니야. 원한에 사로잡힌 영혼이 됐어.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 민혁은 단호히 말했다. 그럼 날 죽이게 둬. 혜진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경고했다. 오빠가 죽어도 언니는 멈추지 않아. 오빠 가족 관련된 모두를 죽일 거야. 오빠가 살아야 언니를 막을 수 있어. 혜진은 목이 메어 말을 이었다. 나도 언니에게 얽매였어.
우물에서 죽은 이들은 모두 언니의 하수인이 됐어. 오빠마저 죽으면 언니를 막을 자가 없어. 오빠가 살아야 언니가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나와 다른 영혼들이 환생할 기회를 얻어. 민혁은 처음에 혜진의 말을 듣지 않은 실수를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혜진의 도움에 의지할 뿐이었다. 용기를 내물었다. 이제 뭘 해야 해? 혜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 밤을 버텨. 살아서 아침을 맞으면 언니는 아무것도 못해. 우물물의 주술이 새벽에 끝나거든. 마을을 떠나면 돼. 민혁은 결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밤 언니를 어떻게 막지? 혜진이 답했다. 내가 도울게. 오빠는 강해야 해. 언니가 뭐라 유혹해도 절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이 집은 오빠 조상의 영혼이 지켜줘서 안전해. 언니는 들어올 수 없어. 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해. 나와 조상들이 지키는 동안 버텨. 혜진은 사라졌다. 즉시 문이 쾅 닫히며 묵직한 소리를 냈다. 창문과 모든 틈이 저절로 잠겼다. 민혁은 눈을 부릅뜨고 벌어지는 일을 보며 땀이 흘렀다. 주먹을 쥐고 오늘 밤을 살아남겠다고 다짐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 속에 울렸다. 민혁은 눈을 감고 강해지려 했다. 잠들면 경계를 잃을까봐 침대에 눕지 않았다. 지연의 영혼이 유혹해 집 밖으로 끌어낼까 두려웠다. 자신의 목숨은 중요치 않지만 그의 죽음이 다른 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용서할 수 없었다. 부모님, 혜진의 가족 마을 사람들. 그들은 그의 죄를 대신할 이유가 없었다. 시계종이 울리며 자정이 가까워졌다. 전설 속 귀신이 활개치는 시간이었다. 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며 아기가 느껴졌다. 나무 문이 살짝 열렸다. 바람이 잦아들고 창문 너머로 처량한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익숙한 향기가 코를 스쳤다. 민혁의 기억 깊이 새겨진 향기였다. 그는 나지막이 불렀다. 지연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나측은 목소리가 길게 속삭였다. 민혁 오빠. 지연이 예전 그의 귀에 속삭이던 달콤한 목소리였다. 꿀처럼 부드러워 그의 심장을 떨리게 했다. 민혁은 놀라 본능적으로 물었다. 지연아, 너니 혜진의 경고를 잊고 감정에 휩싸였다. 바람 속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유혹했다. 오빠 내게 와. 민혁은 지연을 볼 수 없었다. 목소리는 창문 틈에서 나왔다.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려 했다.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그를 일깨웠다. 민혁 오빠 내 말 기억해. 혜진의 목소리였다. 그는 문에 닿은 손을 황급히 뗐다. 어둠 속에서 멈춰 섰다. 즉시 지연의 날카로운 비명이 귀를 찢었다. 이 빌어먹을 것 감히 내 민혁을 막아. 나무 문이 거세게 흔들리며 부서질 듯했다. 민혁은 공포에 떨었다. 민혁은 한쪽 구석에 주저앉아 떨며 기다렸다. 한참 뒤 지연의 영혼이 민혁을 겁주지 못하자 목소리가 바뀌었다. 집 안으로 울려 퍼졌다. 민혁 오빠 나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아. 보상은 필요 없어. 단 한 번만 더 날 봐줘. 지연의 목소리는 애원과 슬픔이 뒤섞였다. 하지만 민혁은 단호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동요하지 않자 지연은 위협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 혜진이를 죽이고 오빠 가족 전부도 죽일 거야. 민혁은 여전히 침묵했다. 지연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옛 추억을 꺼냈다. 오빠 기억나? 서양 땅 얘기해줬잖아. 오빠는 거기 갔으면서 왜 나한테 이어서 안 들려줘? 난 외국에 못 갔어.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해줘. 지연의 말은 민혁의 가슴을 흔들었다. 옛 기억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익숙한 목소리와 모습이 심장을 뛰게 했다. 문을 열고 예전처럼 지연을 안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하지만 이성은 그를 붙잡았다. 지연의 영혼은 밤새 위협과 애원을 반복했다. 민혁은 추억과 모순된 감정 속에서 고통스러웠다. 몇 번이나 문을 열고 싶었지만 이성이 마지막 순간 그를 지켰다. 새벽이 다가오자 지연의 위협적인 목소리는 서서히 사라졌다. 민혁은 힘든 밤을 이겨냈다. 그 밤 눈물은 말랐다. 감정은 고갈되었고 쓰러질 듯 피곤했다. 하지만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오전 8시 도시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떠나기 전 그는 확신했다. 상남마을을 떠나면 지연은 존재 이유를 잃고 그녀와 우물에서 죽은 영혼들은 해방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발을 들이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터였다. 도시에 돌아온 민혁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다. 상남마을의 기억과 고통을 마음 깊이 묻고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다. 부모님 수연 아저씨와 미영 아주머니는 아들이 돌아와 기뻤다. 그들은 세세히 묻지 않고 그저 보살폈다. 며칠 전 해외에서 보낸 편지로 귀국 소식을 알았지만 민혁이 일로 바빠 마을에 들렀을 거라 짐작했다. 그들이 그의 의도를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다. 그날 저녁 미영 아주머니가 아들을 재촉했다. 목욕하고 밥 먹어. 민혁은 하루 종일 자다 저녁에 일어났다. 가족과 대화를 나눈 뒤 어머니 말대로 욕실로 갔다. 뜨거운 물을 받고 욕조에 라벤더 오일을 뿌려 몸을 담갔다. 따뜻한 물이 마음의 무거움을 녹였다.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며 평온을 되찾고 싶었다. 목욕을 마치고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답했다. 네, 지금 내려갈게요. 그는 욕실 불을 끄고 문을 닫은 뒤 아래층으로 갔다. 모든 게 끝난 듯 됐다. 하지만 민혁이 끈 스위치가 다시 켜졌다. 욕실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 반복했다. 물이 가득한 욕조는 불빛에 기묘하게 보였다. 갑자기 욕조 속에서 긴 머리의 여인 그림자가 나타났다. 젖은 한복을 입고 머리카락이 바닥을 넘어 길게 뻗었다. 민혁이 그곳에 있었다면 지연임을 알아챘을 것이다. 더 무서운 건 그 얼굴이었다. 절반은 지연 나머지 절반은 믿었던 동생 혜진이었다. 그 영혼들은 민혁을 놓아주지 않았다. 마을의 낡은 집에서 도시까지 따라왔다. 새로운 공포의 장난이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민혁과 가족에게 끔찍한 악몽이 될 터였다. 지연은 더 이상 단순한 영혼이 아니었다. 우물에서 저지른 잔혹함으로 악령이 되었다. 아래층에서 수연 아저씨가 물을 마시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이는 듯했다. 그는 연신 뱉어냈다. 입에서 긴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쏟아졌다. 이는 악령이 이 집의 첫 피해자를 선택한 신호였다. 그 순간 민혁은 지연의 사건 서류에서 복사한 사진을 손에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머리카락을 토했던 장면과 서류에 적힌 지연의 목구멍 속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게 연결된 걸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짐했다. 혜진이 말했다. 상남마을을 떠나면 끝난다고. 하지만 거실에 들어선 순간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수연 아저씨가 목을 파헤치며 검은 머리카락을 뱉어내고 있었다. 민혁이 겪었던 그 머리카락과 똑같았다. 민혁의 눈이 핏발로 붉어졌다. 그는 절망 속에서 외쳤다. 지연아, 언제 날 놓아줄 건가? 이로써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을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